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TV에서나 볼 법한 가난한 집, 딱 그런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신발밖에 보이지 않는, 해도 들지 않는 반지하. 언제나 눅눅하고 습하다 보니 벽지는 울어 떨어질락 말락. 유독 습한 곳은 곰팡이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있어 옷들로 가리기 바빴고, 바닥에 누런 장판은 봄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찬 기운이 올라왔어요. 유독 추위를 많이 타기도 했고 손발이 차던 저는 집에 있을 때면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집에서도 언제나 양말을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장판이 발바닥에 쪽쪽 달라붙는 그 찐득한 느낌도 너무 싫었고, 옷으로 가려둔 곰팡이들도 싫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부끄러운 우리 집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렇게나 가난이 싫었지만 그런데도 엇나갈 수 없었어요. 가난한 형편에도 저와 오빠의 학교만큼은 책임져야 한다며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시던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굉장히 부유했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신 지 꽤 오래되셨던 걸로 기억해요. 늘 새벽같이 나가셔선 밤 늦게 돌아오셨거든요. 그래도 저희 준비물 살 돈이나 급식비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준비해 주실 만큼 열심히 사는 분이셨기에 저와 오빠 역시 부모님 속 썩이지 않는 착한 딸, 아들로 살려고 노력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똑같이 밤 11시인가 12시인가 그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엄마가 다리를 절뚝거리시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와 오빠는 엄마에게 달려와 붙잡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난리들은 괜찮아. 일하다 글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발목이 꺾였지 뭐니. 계단 두억에 남겨두고 넘어져서 그래. 근육이 좀 놀랐나 보다. 내일 되면 괜찮아질 테니 걱정 말고 어서들 가 자라. 늦었잖니? 어렸던 저희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필 그날은 어머니가 또 긴 바지를 입고 있어서 다리를 제대로 살펴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옷을 갈아입던 어머니의 맨다리를 보고 우리 가족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다리가 글쎄 눈으로 딱 봐도 띵띵 부어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아버지께서는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말도 안 하느냐며 다리 좀 움직여 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선 다리를 잘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냐 타박하시면서도 어머니를 당장 둘러엎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죠. 근육 경직으로 마비 증세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야 어머니가 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단명은 파상풍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어머니께 달라붙어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달달 볶자 그제야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그 부잣집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사장님과 사모님이 계시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들 그리고 늦둥이 쌍둥이가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집 아들이 서너 살쯤 되었을 무렵부터 그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셨고 늦둥이로 쌍둥이까지 낳고 나선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사모님이 아들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답니다. 사장님은 일하느라 바쁘시고 어머니 혼자 쌍둥이를 케어할 수는 없으니 쌍둥이를 돌봐주러 사모님의 어머니가 와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쌍둥이의 외할머니죠. 그 외할머니란 작자가 왕사모님이랍시고 저희 어머니께 갑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집안일로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으면서 못살게 굴어댔고 보고 자란 게 그런 것뿐이니 쌍둥이들도 똑같이 저희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고요. 그 쌍둥이 중 하나가 어디서 녹슨 새꼬챙이 같은 걸 가져와 어머니 다리에 대고 장난치듯 휘둘러대다 어머니 다리에 꼬챙이가 살짝 긁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제가 보아도 그건 살짝 긁힌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이 뭘 모르고 자라서 그렇다.
엄마 없이 외할머니한테 자라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거다. 이런 마음이셨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어린애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데도 혼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불쌍히 여기며 넘어가주고 계셨다더라고요. 그전에도 다리 여기저기 상처가 들어오시거나 긁히셨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 어디서 이렇게 다쳐와 하고 넘겼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다 그 쌍둥이들 짓이었겠죠. 아버지와 오빠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씩씩거리며 당장 그 집으로 쫓아가겠다 난리를 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놈의 미친 집구석, 사람 새끼 아니다. 당장 쫓아가서 뒤집어 엎어야겠다. 내가 못나서 당신 그런 데서 일하는 줄도 모르고 당장 병원비부터 물어내라고 하고 내일부터는 일 못 간다고 해요. 내가 공사판을 더 다니고 택시 일을 한 번 더 할 테니 다신 그 집에 일할 생각도 마요. 아버지께서 눈에 핏발까지 세워가시며 허공을 노려보며 무섭도록 화를 내셨는데 그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던 거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자책하시고 마음이 쓰리셨을지 이야기하면서도 속이 상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바보처럼 아유 어떻게 구한 일자리인데요. 쌍둥이들이야 좀 더 잘하면 아기 때 못 모르고 했던 이런 장난들도 멈추겠죠. 아들이랑 사모님 돌아오시면 그 왕 사모님도 돌아갈 거고 조금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텐데 지금 당장 이런 일로 그만두면 어째요. 우리 애들 앞날도 생각해야죠. 이만한 수당 주는 일이 또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다리도 금방 나을 텐데. 그저 저희 걱정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 잃을까 봐 아버지와 오빠를 말렸습니다. 다리도 금방 나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생각보다 다리는 금방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각했죠. 파상풍은 자칫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인데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터라 주사를 맞지 않은 상태였고 다리는 빠른 속도로 세균이 퍼져 신경 조직뿐 아니라 피부까지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데까진 살려보겠지만 손 쓸 수 없는 부분은 너무 심각하다며 어쩔 수 없지만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해 가볍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어요. 너무나도 허망하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다리 한쪽을 잃으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 이 정도만 하신 게 다행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에 다리를 잃은 어머니를 보면서 마냥 울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며 서글프게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웠다 한들 한쪽 다리를 잃은 채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어머니의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다리 한쪽을 잃는 심정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평생 가도 이해할 수 없겠죠. 늘 밝고 따뜻하셨던 어머니는 웃음을 잃으셨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집에서는 어머니를 가차없이 내쫓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어머니를 부축해 출근을 도와드리는데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왕 사모님이라는 인간이 난리를 치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사지육신 안 멀쩡한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녀? 응? 어디 흉측한 꼴을 내 새끼들 보라고? 아니 절대 안 되지. 어딜 들어와. 저런 꼴로 내 손주들 돌보다가 귀한 몸에 생채기라도 내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뻔뻔하게 돈을 받아먹고 출근할 생각을 해? 왕사모란 인간이 얼마나 표독스럽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희 어머니께 삿대질을 하는지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며 소리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벙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할 수 있다며 제발 자신을 자르지 말아달라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유, 왕사모님, 제가 여기서 일한 세월만 10년이에요.
쌍둥이들이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든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치료비 청구할 생각 없습니다. 일 키울 생각 없어요. 그저 관심 받고 싶어 멋모르고 어린아이들이 친장난이라 여기고 넘기겠습니다. 원망 않겠습니다. 조용히 덮을게요. 그냥 여기서 일만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왕사모의 고함에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쌍둥이들이 놀라기도 놀랐거니와 도둑이 제발 저렸나 보더라고요. 자세한 상황은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악을 쓰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저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손주들 말만 철석같이 믿은 왕사모는 저희 어머니에게 더욱더 심한 말을 내뱉었어요. 어디 거짓말을. 에라이 천벌받을 못됐냐. 이래서 가난하고 못 베어먹은 인간은 파출보로도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내 딸이 드린다고 했을 때 좀 더 꼼꼼히 뒷조사를 했어야 해. 에휴, 어디 이런 버러지 같은 게 더러운 행색으로 집안 돌아다닐 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꾹 참고 봐줬더니 이제는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감히 내 손주들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해? 아이고, 낯짝도 두껍다. 뭐 10년? 그래, 너 말 잘했다. 10년 동안 돈 벌 곳도 마땅찮은 한심한 걸 우리 집에 들여 너희 집 식구들 배 안 굶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감사한 줄은 모르고 배응망덕하게? 그래, 거지 같은 부모 밑에서 궁상맞게 자라 염치라는 건 못 배웠겠지. 너 같은 족속들 내가 아주 잘 안다. 구데기처럼 여기저기 들러붙어 그저 남이 읽어놓은 것들에 빨대 꽂고 단물이나 쪽쪽 빨아먹으면서 평생을 남의 등 처먹고 이런 똥파리 아주 벌레 같은 족속이지. 당장 나가. 더러우니까 내 집에 더 이상 발도 들일 생각 마. 니까짓 게 감히 뭘 덮어? 이를 키워? 뭘 조용히 넘기긴. 당장 나가 이런 천하에. 아마 제가 어머니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더한 말까지도 들으셨겠지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어머니를 끌어낼 걸 하며 아직도 후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왕사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 어머니께 손을 올렸고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 말라 왕사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왕사모를 밀치고 엄마를 집 밖으로 끌어냈지만 어머니를 끝내 지켜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얻게 되셨거든요. 그 집 인간들은 저희 어머니 다리를 잃게 만든 가해자이면서도 사람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말들을 어머니께 내뱉으며 모욕을 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날은 큰 상처이고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고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제게도 무척이나 큰 마음의 상처이면서도 도끼를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당장 먹고 살기 바쁜 형편에 소송이나 신고는 꿈도 못 꿨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사회라는 게 잠깐 계급이 없는 듯 평등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을 뿐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짙은 경계선이 그어진 계급 사회였으니까요. 어차피 이길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후로 장애인 등급을 받으셔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소일거리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보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줄어든 수익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형편에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던 저희 집은 한꺼번에 두 아이가 모두 학교에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쥐꼬리만한 돈을 쪼개고 쪼개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탈탈 털어 어찌저찌 한두 달은 버텼지만 결국은 급식비를 내는 것조차 빠듯해졌거든요.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 쫓겨날 지경에 이르러 모텔을 전전하게 되자 결국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그때 집안을 책임지겠다며 부모님 몰래 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그리곤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선 뒤 공장으로 출근하던 오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오빠에게 너무나도 미안해하시며 우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요? 하지만 오빠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자신은 어차피 대학을 못 갔을 거다. 제가 더 똑똑하니 대학까지 잘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며 부모님을 다독였어요. 부모님은 정말 너무나도 작아 보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더더욱 이를 갈고 독하게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오빠는 본인의 미래까지도 제게 바친 거나 다름없었고 돈이 없이는 가족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저는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학업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하는 국립대를 골라 입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었고요. 사립대보다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하면서도 취업하기엔 무난한 곳을 골라 진학을 했고 한 번의 휴학도 없이 졸업까지 했습니다. 학과 동기들은 해외로 여행 간다며 휴학하기도 하고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유학을 갔지만 제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집안에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오빠 한 명뿐이었고 가족은 4명이었기에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오빠 한 명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집안을 다시 돌려놓기가 역부족이었죠. 졸업반이 되었던 해에 저 역시 빠르게 취업계를 내고 중견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정말 악착같이 월급을 모았어요. 늘 도시락을 싸다녔고 택시 한 번 안 탔어요. 정 안 되는 날은 사무실에서 잔 적도 있었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처음 산 건 바로 의족이었어요. 엄마한테 늘 약속했거든요. 엄마 딸은 돈 벌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이 세상 최고로 좋은 의족을 맞춰줄 거라고요. 그렇게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 뒤에는 오빠에게도 보답해야 했어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면 대학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봤죠. 하지만 오빠는 그때 이미 의류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며 자리를 제법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대학이냐고요. 저는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고맙다고 했어요. 오히려 오빠가 절 위로했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잘 커져서 고맙다며 기특하다고요. 오빠와 제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수입 또한 안정적으로 고정되니 그제서야 저희 집도 사람 사는 집 같아졌어요. 해도 들지 않고 보기 싫게 곰팡이가 핀 집에서 모텔방까지 내몰렸지만 결국은 동네 언덕길에 위치한 빌라 1층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고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도 병원과 심리상담, 안정적인 집안까지 겹치니 점점 호전되어 가셨어요.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을 저는 20대 중반이 되어서 살아볼 수 있었던 거죠. 곰팡이 없는 집, 눅눅하지 않은 집과 건강하신 부모님까지요. 그리고는 적지만 몇 번의 연애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28살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티가 전혀 나지 않아 몰랐는데 알고 보니 형편이 저희 집과는 거의 극과 극 수준으로 부유하더라고요. 그저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사는 평범한 가정인 줄만 알고 있어서 처음 남자 집안에 대해 듣고 나선 망설여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잘 만났다, 얼른 결혼해라, 아우성이었지만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빚지는 걸 너무 싫어해 작은 돈 한 번 빌려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과 계속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기로 결심했던 건 정말 잘 배운 다정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였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죽어라 공부만 했고 취직한 뒤로는 20대 중후반이 되도록 죽어라 돈만 벌며 바쁘게 살아왔던 탓에 사실 사람 관계에서는 서툴렀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며 싸우느니 피하고 말아버리는 성격이었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회피형 인간이라 연인과의 다툼은 무조건 피하게 되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면모도 부족했고요. 이러니 연애들도 잘 안 되더군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다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사람 하나만 놓고 보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서툴기만 한 제게 섬세함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며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모든 가정사를 전부 오픈하진 않았지만 집안 형편이 많이 힘들어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탓에 작은 결핍이 있다 터놓고 이야기하니 오히려 제게 고생이 많았다 다독여주던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조금 미치더라도 이 사람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2년 연애 후 30에 딱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현실이 녹록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눈에 제가 차지는 않았던 거겠죠. 하필이면 시어머니도 외국계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 해외도 자주 들락날락 하셨고 영어도 무척 잘하셨어요. 똑똑한 분이셨고 오랜 회사 생활을 버티시며 그런지 한성격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오히려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다정다감하셔서 시어머니를 웬만한 말로는 이기지 못하셨어요. 그 드세고 불같은 성격을 감당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았던가 봅니다. 예물 이야기가 오갈 때부터 이 결혼 쉽지 않겠다 싶긴 했어요. 혼수 리스트를 쭉 뽑아오셨는데 브랜드며 품번이며 아주 세세하게도 기록해 오셨고 도합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 여력으로는 도저히 장만할 수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이런 리스트를 주셨다 보여주면서요. 남편이 리스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처음 내뱉는 말은 아이 우리 엄마 꼭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 같다. 같은 게 아니라 맞지 하더라고요. 그리곤 어떻게 하고 싶냐 제게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걸 장만하게 해줄 수도 있고 장만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네가 편한 길을 말해주면 내가 해결할게. 헉소리 나게 참 든든했습니다. 제가 미치고 들어가는 결혼이었어도 이런 모습 하나에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던져 남편을 잡았던 것 같아요.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니가 주신 이 리스트들 전부 장만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을 은근히 무시하며 탐탁지 않아 하시는 눈치인데 이거라도 장만해 가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한결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걱정 말라며 리스트에 적힌 혼수를 전부 장만할 수 있는 금액을 제 통장에 넣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혼수 목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장만해드렸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을 세세히 아는 건 아니라 악착같이 돈을 모으긴 했나 보네 하는 눈치로 몇 번 저를 훑으시고 넘어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결혼 후 바로 분가는 절대 안 된다. 1년은 함께 살아라 라는 게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이었어요. 아마도 어지간히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끼니 때마다 가정부가 차리는 식사는 무조건 집안 사람이 한 명 같이 거들고 감시해야 한다. 집안일은 무조건 내 손을 거쳐가야 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게 그 일을 맡겨야겠다 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시누이 남편과 제 밥까지 5인분의 밥 차리는 걸 거들어야 했어요. 시아버님과 남편은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고 싶어해 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사과 반쪽, 계란 한두 알만 드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러니 가정부와 제가 열심히 차려둔 12첩 반상은 죄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입으로 들어갔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 그렇게 큰 불만도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며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싸움을 싫어했고 차라리 맞춰주고 말지 하는 성격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어요. 사람 기질은 어디 안 가나 봅니다. 가끔은 시누이가 체한 것 같다, 머리가 아프다며 알아누울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께선 당신은 아기 힘에 손이 없어서 그러니
네가 좀 주물러줘라며 누워있는 신우이 안마를 시키곤 했어요. 꼭 남편이 야근하는 날만 아픈 신우이가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도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퇴근하고 막 씻고 나왔는데 쉬려고 하면 꼭 그러시더군요. 어느 날은 정말로 아파 보일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아닌 것 같은 날도 있었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길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서 그런지 적당히 비위를 맞추면서 조용히 살고팠던 것 같아요. 가끔 신우이가 회식 때문에 늦는다 하면 회식이 끝날 때쯤 저를 부르셨습니다. 대립이 아깝다 흉흉한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대리기사를 어떻게 차에 들이냐면서 저보고 좀 데리고 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쇼핑 가야겠다 하시면 가방 순이 마냥 시어머니 쇼핑백을 들어드려야 했고 그러면서도 옷차림은 당신 기죽지 않게 신경 써서 입으라고 하셨어요. 가정부 안마사 대리기사 본인들 편한 쪽으로 이리저리 부려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시집 잘 간 제 이야기 좀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댁이 아직도 있냐며 믿기 어려워했어요. 답답해하며 왜 참고 사느냐 저 대신 역정을 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크게 다툼 없이 조용하고 무탈하게 화목한 가정이었으니까요. 저도 딱히 화가 나거나 하지 않아서 잘 넘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싸우거나 대화를 시도한다고 한들 상식이 통할 뿐 같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보 천치 같았겠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순종적인 등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참 우습게도 못살게 굴어 내쫓을 생각으로 들들 볶으시던 처음과 달리 나중에는 제 손을 타는 수준이셨어요. 몸종 마냥 수발을 잘 들어주니 편해서 내치지 못하겠다 싶은지 내심 아쉬워하는 게 보였어요. 1년 뒤에 나갈 건데 내가 없어지고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한번 겪어봐라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1년을 무탈하게 보내고 조금 뒤 저희는 분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냥 순종적이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제가 정말로 살아생전 내본 적 없던 큰 소리 지르며 참을 수 없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어요. 워낙 보여주기식으로 자랑하기 좋아하시는 그분께서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모두 초대하고 싶어 하셨고 당연히 잔치도 성대하게 준비하며 좋아라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투명했습니다. 제 친정 식구들을 알게 모르게 은근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말끝마다 느껴졌거든요. 교양 있는 척 하고 싶어 하시지만 마음을 숨기는 데에는 영 재능이 없던 분이셨던 터라 굳이 집안끼리 만남을 자주 가지려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딱히 저희 집과 잦은 왕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늘 중간에서 그런 시어머니께 사돈 집안에 그러지 말아라. 장모님 보기 부끄럽다 이야기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고 저도 그런 남편을 그저 말렸습니다. 저 역시 굳이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마주치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저희 가족을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아무리 다툼을 싫어하는 저라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주치지 않는 지금이 낫다 하는 심정이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본인들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 저희 친정 식구들은 초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칠순잔치를 준비하면서 유난히 기분이 좋으셨나 봅니다. 저희 가족들을 초대하시더군요. 하도 앙내가 없던 터에 초대하시니 오히려 불편했어요. 시어머니의 속내가 드러나는 말들로 저희 집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부터 앞섰어요. 그래도 일단 엄마께 전화하고 여쭤봤어요. 엄마, 그날 우리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인데 올 수 있어? 일정 있거나 하면 굳이 안 와도 돼. 무리해서 오지 말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일이 있어 못 오신다고 하시고 오빠는 출근이라 어머니만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이 그래도 좋은 날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우리 집 사람들이 아무도 참석 안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예의가 아니지 않겠니? 내색은 안 해도 기분 상하실 거야. 너희 아버지는 그날 일이 있는 모양이고 오빠도 출근이라 못 간다고 하니 나라도 참석하마. 하시면서요.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와 오빠는 우리 엄마 기죽지 말라며 새 옷도 하나 맞춰드렸고 알뜰살뜰히 모은 돈을 축의금 하시라 드렸습니다. 남편까지 챙겨준 덕에 저희 엄마는 새 가방까지 선물 받으셨고 들고 갈 축의금 봉투는 꽤나 묵직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는 칠순잔치 내내 기분이 좋으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딱히 마찰이나 불편한 해프닝 없이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었고 저도 마음을 좀 놓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초대했던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신 뒤에 일이 벌어졌어요. 친인척과 직계 가족들만 남아 뒷정리를 하고 서로 담소도 나누며 정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내내 기분 좋은 얼굴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빽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자기 가방에 들어있던 축의금이 없어졌다고 방방 뛰시는 겁니다. 어머, 내 500만 원. 오빠가 나한테 준 축의금 있잖아. 그게 봉투째 없어졌어. 그 큰 게 빠졌을 리가 없잖아. 누가 가져간 거야? 누가 가져간 게 분명해. 지금 누가 남아있지? 아무도 나가지 마요. 직원들 불러와. 시어머니는 당신 목청에 놀라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목에 핏대까지 세우시며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 매서운 눈으로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어처구니가 없게도 가방들 내놔봐요. 가방 검사를 해야겠어. 하시는 겁니다. 다들 당황해 시어머니를 말려보려 하는데 시어머니 시선의 끝에 저희 어머니가 향하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으면서도 본능적으로 엄마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엄마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는데 종종거리며 뛰다시피 걸어온 시어머니가 한 발 더 빠르셨어요. 글쎄 손부터 냅다 뻗으시며 한 걸음에 저희 엄마께 달려들어 엄마 가방을 무자비하게 잡아당기시는 겁니다. 사돈이 아까 나 화장실 갈 때 내 옆에 앉아 있었죠? 내가 이 가방을 사돈 옆자리에 두고 갔잖아요. 그때 가져갔어요, 내 500만 원. 내가 우리 오빠한테 봉투 받은 거 봤죠? 그래서 탐이 났어요. 응? 저희 어머니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시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가방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버티며 반박했습니다. 아유, 내가 미쳤다고 사돈 축의금을 탐냅니까? 나는 그 돈이 그 가방에 들어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유, 이거 나요, 사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와 남편은 저희 어머니를 시어머니로부터 떼어놓으려 말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아내를 말리려 아등바등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돈 500만 원의 이성을 완전히 잃고 날뛰는 시어머니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도 거친 몸짓에 금세 내쳐지시더라고요. 제가 더 냉정하고 매몰차게 뿌리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이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며 저희 엄마에게 그야말로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금고 살아 돈이 탐나도 그렇지. 이 집안엔 이 딸 팔아넘겨서 우리 아들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 축의금을 훔쳐? 이래서 태생부터 다른 집안이랑 엮이질 말았어야 했는데. 야, 이 도둑년아. 내 돈 500만 원 얼른 내놔. 차라리 구걸을 해. 그럼 돈 5만 원이라도 줄게. 도둑년이라니. 세 글자에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릴 적 다리를 잃고도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며 사정하시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던 그 할머니. 그 상황을 바보처럼 그걸 보고만 있으며 처절한 무력함을 느꼈던 어린 나이의 저까지 갑자기 겹쳐 보이더군요. 깊은 상처로 잊고 살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저는 토악질이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분노였습니다. 이성의 끈을 가까스로 잡는데
눈이 뒤집힐 것 같은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소리는 단전부터 끌어올라 갈라지면서 터져 나오더군요. 그만이라고 있는 힘껏 소리를 내뱉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란 채 얼어붙어 저를 쳐다보았어요. 춥지도 않은 날씨에 저는 오로지 분노로 인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며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년? 누가 도둑년이야? 500만 원? 500만 원 늘 푼돈 취급하며 남들 비웃으시더니 그게 본인 돈이 되니 그리도 아까우세요? 그래서 어머니 말마다나 그 푼돈에 지금 누가 이렇게 이성을 잃고 몰상식하게 날뛰고 있는지 상황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 같지도 않는 시집살이를 시키셔도 제가 다 참았어요. 그게 뭐 아쉬워서 참은 줄 아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대화로 풀리기라도 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하는 심정으로 참았어요. 괜히 저희 엄마까지 욕하실까 듣기 싫어 제가 참고 넘겼어요. 말 안 통하는 몰상식한 사람 취급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내내거리는 제가 바보 같고 부려먹기 좋다며 내심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죠. 저희 엄마는 건드리지 마셨어야죠.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도둑년이라고 하세요? 유학파라고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해외에 오래 계셔서 예의나 상식은 못 배우신 거예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법부터가 유죄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하는 거 모르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 모르시냐고요? 똑똑하신 분이 그런 건 모르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돈 훔치는 거 보셨어요? 봤냐고요? 우악스럽게 남의 가방에 손대는 건 지금 어머니시잖아요. 감정이 폭포처럼 터져나와 말이 막 나오더군요. 갈등이 싫어 맞춰주고 넘기면서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쌓인 서러움이 있었나 봅니다. 온갖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도 개의치 않고 시어머니를 향해 따졌습니다. 마치 랩을 하듯이 다다다 숨도 안 쉬고 쏘아붙이며 다가가니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며 드디어 저희 어머니 가방을 손에서 놓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제 기세에 잠시 눌린 시어머니는 제가 서 있는 곳에서도 몇 발자국 물러서시더군요. 잠시 정막이 흐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어요. 민망했던 건지 할 말이 없어 분했던 건지 이내 씩씩거리시다가 너 이게 어딜? 하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 여자는 순식간에 저 얼굴을 핥혔어요. 너무 아파 제가 잠깐 눈을 감은 틈을 타 저를 밀치고 저희 엄마까지 냅다 밀쳐버리더군요. 그 여자가 저희 엄마를 얼마나 세게 밀쳤는지 엄마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셨어요. 넘어진 엄마는 의족이 빠지고 가방도 손에서 놓치게 되셨죠. 저는 너무 놀라 엄마를 부르짖으며 다가갔고 얼른 엄마를 일으켜드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히셨을까봐 정말 놀랐거든요. 다친 데는 없으신지 머리는 많이 안 부딪히셨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저희 엄마가 놓친 그 가방을 어느새 주워들고 가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가방 내놨어야지. 가방만 순순히 내놨으면 지금 이런 사달이 났겠느냐고. 그러게 떳떳하면 왜 가방을 안 줘?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못 주고 바득바득 잡고 있는 거지. 내 말이 틀려? 좋게 말할 때 고분고분 들을 것이지. 괜히 고집 부리고 버티다가 험한 꼴이나 당하는 거 아니야. 가방에 어디 500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 보면 알겠지. 참나. 주제, 가방은 또 새 걸 들고 오셨어? 상식을 넘어서다 못해 천박한 언행에 시아버님과 남편은 제발 조용히 하시고 가방 내놓으라며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신우는 역시나 엄마 핏줄인가 보더군요. 그래 엄마. 더 말 섞을 것도 없다. 가방 뒤지면 답 나올 텐데 뭐하러 궁성맞게 시리. 저런 집안이랑 말을 섞어? 나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
다른 자리 다 놔두고 굳이 그 옆에 앉아있을 때부터 이상했다니까. 엄마, 더 길게 말도 마. 가방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걸 이렇게 해서 언제 찾아? 씩씩거리며 남의 가방을 사정없이 세차게 뒤지는 시어머니 옆에서 신우는 더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아예 가방을 엎어버리자더니 금세 자기 손으로 저희 엄마 가방을 들고 가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어버리더군요. 가방 속 물건들이 힘없이 후두둑하며 모두 떨어져 버리는데, 아니 정말로 거기서 돈 뭉치가 든 걸로 보이는 봉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헉 하는 소리를 내며 놀랐어요. 저와 남편도 흠칫했죠. 봉투가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어요. 봉투를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흔들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거 봐, 이거. 뭐? 미쳤다고 돈을 훔쳐? 무죄 추정. 무죄는 얼어 죽을. 떳떳한 척 연기는 아주 잘하시네. 가증스럽게 돈을 훔쳐가 놓고 뻔뻔하게 안 훔쳐간 척을 해? 어미는 거짓말하고 딸이라는 건 나한테 거꾸로 역정을 내? 자식 아주 잘 키웠다, 잘 키웠어. 그 엄마의 그 딸이지? 이게 내 축의금 아니면 뭐야? 당신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가방에 이런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느냐 말이야. 어디 한번 얘기해보라고. 사돈이고 뭐고 난 그냥 못 넘어가. 복주하는 시어머니를 누가 말릴까 싶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시어머니의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를 듣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만하라며 고함을 치시더니 시어머니 얼굴을 냅다 날리시는 겁니다. 그렇게나 온순한 성정이신 시아버지께서 손찌검이라뇨.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너무 놀라 시아버지를 쳐다보는데 눈에 눈물이 고이시는 겁니다. 이 못난 인간아, 이 돈 당신 축의금 아니야. 이건 내 돈이라고. 사돈이 당신한테서 훔쳐간 돈이 아니라 내가 사돈 몰래 사돈 가방에 넣어드린 돈이란 말이야. 어디 세어보지도 않고 사돈한테 그런 망발을. 내가 정말 나쁘꾸러서 살 수가 없어. 기어코 이런 사달을 내는구나. 내가 창피해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정말. 시아버지께서 힘겹게 흐느끼시며 신우가 들고 있던 저희 어머니 가방을 획 하고 잡아채셨어요. 신우도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지라 어안이 벙벙해 완전 멘붕 상태인지 어버버거리고 겁을 먹었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얼음처럼 가만히 서 있는 신우와 뺨을 부여잡고 자신을 쳐다보는 시어머니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신 채 바닥에 떨어진 저희 어머니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줘 가방에 넣어주셨고, 그러면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에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적 파출부로 오래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집안이 남편의 집안이었습니다. 파상풍으로 어머니의 다리를 잃게 하고 내쫓기기까지 했던 짐승만도 못하다 이를 갈던 그 집안이요. 아들과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젊은 사모님이 지금의 제 시어머니였고, 제 또래였던 그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 서로의 얼굴을 잠깐씩만 보기도 했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서로의 나이 든 모습은 당연히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를 그렇게나 못살게 굴던 왕사모님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 저희 어머니의 젊을 적 얼굴은 시부모님과 남편 말고는 본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남편은 당연히 어릴 적 일이니 알아볼 리가 없었고요. 저희 어머니를 알아본 건 오로지 시아버지 뿐이셨던 겁니다. 아니 그럼 남편의 동생이 쌍둥이여야 하는데 신우는 혼자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신우는 쌍둥이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쌍둥이 중 하나가 언제나 그렇듯 집안에서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잘린 이후 딴 가정부가 잠깐 쌍둥이에게 한눈을 판 사이
의자 위로 올라가 장난을 치려다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너무나도 허망한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더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요절한 아이가 저희 어머니께 쇠꼬챙이를 휘둘렀던 그 아이였다고 합니다. 천벌받은 것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작스레 사고로 자식을 잃은 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시부모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신 언급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 역시 부모님이 그러시니 요절한 여동생에 대한 일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요. 남은 여동생인 신우이는 6, 7살 무렵이었던 때라 어릴 적 자기에게 자매가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동생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 가족들 때문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컸다고 했어요. 그냥 어릴 때 아이들은 상상 속 친구를 만들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도 하니까 너도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네가 너무 외로워서 상상 친구를 동생으로 만들어냈나 보다 하면서요. 특히 남편은 그 일을 입에 담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고 제게도 굳이 그런 무거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더라고요. 그걸 알았다 한들 이 넓은 세상에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하시다가 다리를 잃게 만든 그 집인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시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를 보시곤 조심스레 여쭤봤다고 합니다. 혹시 자기네 집에서 일하셨던 적 없으시냐며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지 않으셨냐고요. 엄마도 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시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맞다고 하자마자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께 사과를 하셨대요. 과거에 저희 장모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냐며 그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너무나 죄송하다면서요. 왕사모는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잘라놓고 저희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셨다고 시아버지께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곧 저희 어머니가 혹시나 시아버지께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실토를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을 때는 저희는 이미 살던 집에서 내쫓겨 모텔을 옮겨 다니던 때라 저희를 찾을 수 없으셨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래도 그 업보가 남아있어 어찌저찌 저와 남편으로 인해 집안이 다시 만났으니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다며 그때 겪은 일과 다리를 잃은 일들이 이깟 돈으로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붙잡고 금전적 지원을 받아달라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엄마는 거절을 하셨대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에게 어떻게든 그 돈을 주시려고 기회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칠순날 잔치로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저희 엄마 가방에 그 돈을 몰래 넣으셨답니다. 시아버지의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는 거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본인 딸이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흔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으니 그런 벌을 받았는가 보다면서 이제 자기가 천벌을 받는 것 같다. 하늘이 무섭다며 벌벌 떠셨어요. 자기 딸이 그렇게 된 걸 이미 겪었으니 자기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흐느끼시며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라도 하늘 무서운 줄 알고 다시는 함부로 사람 없인 여기지 마시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이혼이네. 내 그간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긴 말 안 할 거야. 사돈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 사람아. 저와 남편은 모든 일을 다 듣고 나니 어안이 벙벙하고 멘붕이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만든 집안인 줄도 모르고 물론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엄마를 그렇게 만든 집안 사람을 좋아한 게 저라니 하며 복잡한 심정이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어요. 저는 잠시 친정에 가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했죠.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려는데 이제와 하늘이 두려웠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면서요. 자기 엄마랑 자식 때문에 한 사람이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인 듯 했고, 천벌이 두려워 용서받는 게 급급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저희 집안을 무시하던 태도가 말끔히 사라진 건 솔직히 속이 시원했어요. 과거에 엄마는 사과받아 마땅했음에도 받지 못했던 그 사과를 지금이라도 받으니 마음이 한결 낫다고 하셨어요. 홀가분해 보이는 표정이셨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피해자는 고통받았던 그 시간 속에 멈춰진 채 살고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그 순간에서야 짓밟혔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제야 비로소 멈춰진 시간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멈춰있던 저희 어머니의 시간은 그렇게 다시 흘렀고 오랜 세월 끝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셨어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모를 때부터 워낙 저희 집에 잘하던 사위였고 남편이었죠. 저희 엄마는 사위가 그 집 사돈 엄마 닮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 않느냐며 부모가 지은 죄 자식한테 물리지 말라시더군요. 엄마는 사위가 참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혼이라도 했다간 그게 더 큰 불효다 하시며 그냥 지금처럼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아주는 게 엄마 바람이시라던 말씀에 제 마음도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희 엄마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남편과 이전처럼 잘 지내보려 노력 중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 것들에 대해 제게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큰 산을 하나 넘고 나면 더욱더 돈독해진다고 하죠. 저희 부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를 설득해 시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신다던 그 돈을 받으시도록 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짐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요. 남편이나 시아버지 모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저나 저희 집안에 함부로 하는 일이 일절 없어졌어요. 기고만장하던 기세도 한풀 꺾였고요. 어린 시절에 마치 한평생 겪은 불운을 전부 겪었던 것처럼 요즘은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늘 바라던 삶을 이제서야 얻게 된 것 같네요. 업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시며 아프셨던 일이 있다면 위로받으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